조사를 경찰이 해본 결과 이 사건에 6주 전, 약 한 달 전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보고 경찰은 경악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입니다. 실제 동영상이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실제 경찰이 찍은 드미트리와 나탈리아 집, 바로 그 참혹한 현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침대입니다. 침대. 굉장히 뭔가 어질러져 있다는 특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건 사람 머리가 아니고요. 가발이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상의 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 영상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집중해 주십시오. 바닥에는 쓰레기들, 잔해물들, 옷가지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셨죠? 지금 채팅창도 다들 되게 더럽다, 뭐야, 지저분하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유는 시체를 해부할 때 피가 튀기 때문에 그 피가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집안에다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다 넓혀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피가 바닥이나 이런 데 튕기게 되면 그걸 닦았을 때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걸릴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집안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놀라실 만한 하나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피해자의 물건입니다. 피해자들께 대다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입니다. 직접 본인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에 여권들이 보입니다. 여권들도 상당수 많이 발견됐고요. 아직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는 2명 정도의 혐의점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주방들, 작은 냉장고 위에 있는 가발, 왜 가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침대 위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 수십 장의 사진들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될 첫 번째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이 침대에 있는 이게 다 사진입니다. 모두 다. 근데 본인들의 진술의 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최초 증거물을 경찰이 찾게 됩니다. 살인을 도대체 언제부터 저지른 건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본인들은 살인을 이때부터 저질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인을 언제 저질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은 살인의 시작점이 언제인가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 최초의 증거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연도가 찍혀 있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제가 지금 저 사진을 띄워드릴 겁니다. 많이 끔찍하실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난 이거 못 보겠다 하시면 잠시 나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모자이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잠시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상 위에 있었던 바로 그 실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어떤 거냐면 원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과일, 즉 오렌지와 함께 있는 인간의 머리입니다. 인간의 머리인데 이게 얼마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사진이냐면 눈에 무언가 동그란 게 있죠. 저 눈은 올리브를 갖다 박아놓은 거고 코에다가 지금 레몬을 끼우고 있는 겁니다. 레몬을 끼우고 있는 걸 사진으로 찍었고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1999년 12월 28일로 찍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살인 행각과 인육에 대한 행위는 최초 증거물, 자백에 의한 게 아닌 증거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999년으로 현재 확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부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여러 가지 털들이 있습니다. 이 털들은 전부 다 머리카락입니다. 더불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냉동 고기들이 냉장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법의학 테스트 중입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고기인지 사람의 인육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인육 자체를 식염수로 가득 채우고 병에 넣어서 이거 통조림입니다 라고 하고 팔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냉동 통조림에 대한 판매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건 인육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게 인육 거래를 직접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육 거래를 직접 한 게 아니고 이걸 사람들에게 맛있는 통조림 고기입니다 라고 하고 고기라고 하고 팔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비디오가 발견이 됩니다. 영문명으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Video Lesson for Cannibals 라고 적혀 있었어요. Video Lesson for Cannibals 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인육을 먹는 사람을 위한 비디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비디오 영상이 있었어요. 바로 스너프 필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디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초창기에 던졌던 게 왜 고리가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이들도 스너프 필름을 봤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디베를 얘기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사진이 비슷해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사진이 비슷해서 그냥 오해한 걸까요? 과연? 더불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엔 식인 풍습에 관한 스너프 필름, 절임법. 근데 이 절임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피클을 절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절이는 것, 즉 미라를 만드는 거 있죠. 미라법입니다. 시체 해부와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까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집 내부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있는 인터넷 페이지 긁어온 거 아닙니다. google.co.ru에 들어가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구글 사이트를 다 틀고 다 확인하고 정리하고 온 자료니까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증거물입니다. 외적 증거와
내부의 증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 이건 엄격한 살인행위이자 인육을 먹은 비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위에 나온 증거를 가지고 냉장고, 냉동실, 지하실의 유골, 항아리에 있는 인육, 더불어 19개의 인간의 피부 조직, 혐의 등으로 추궁한 결과 결국 모든 것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나탈리아의 자백은 자신이 크라스노dar에 살기 시작하면서 1999년 이후 약 30여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1999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999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이 최초로 찍은 확인한 사진이 99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최초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진 않으시겠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지금 1999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나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이제 네가 죽인 거 인정했으니까 군 기지, 즉 사관학교 내 호스텔에 살고 있으면서 살해를 하고 있다. 인육을 먹고 있다. 군인 내에서, 군기지 내에서. 좋다. 군기지 내부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좋다. 그러면 희생자를 어떻게 선택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죽였느냐? 의식을 어떻게 잃게 했느냐? 더불어 살해 방법 및 어떻게 피부 조직들을 떼어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나탈리아와 둘은 진술을 거부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경찰은 미궁에 빠집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범인 같은 애가 나왔는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런데 조사를 경찰이 해본 결과 이 사건의 6주 전, 약 한 달 전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끌려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산 사람, 생존자 한 명이 TV를 보다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그 생존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의 진술로 확인이 됩니다. 생존자는 누구냐면 바로 세르게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르게이. 지금 사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르게이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실제 생존자셨던 세르게이라는 이 분은 그냥 우연히 TV를 보고 있다가 이 부부에 대한 사건 기사가 뜬 겁니다. 이걸 보고 진짜 놀란 거예요. 뭐야? 내가 알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세르게이는 자신이 있었던 6주 전의 이야기를 경찰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세르게이는 6주 전 우연히 나탈리아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그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채팅 사이트입니다. 약간 이상한 채팅 사이트. 약간 성 관련이 있는 약간 그런 채팅 사이트였던 거죠. 거기서 나탈리아와 연락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탈리아는 잠자리를 갖자라는 뉘앙스를 자꾸 던졌던 겁니다. 세르게이는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자신이 그럼 어디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제안을 세르게이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나서. 하지만 이거를 구실로 집에 온 세르게이를 남편 드미트리가 덮쳐서 세르게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나탈리아도 그 순간 같이 뛰어들어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직전 바로 이 사람은 두 사람을 밀치고 뛰어나와 택시를 타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이기도 하고 되게 무섭고 두려웠던 사건이라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6주 뒤에 TV에 뉴스에 대서특필로 뜬 걸 보고 이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랬습니다.
처음엔 질투심 때문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질투심 때문에 나한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나를 먹기 위한 과정이었네요.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짤막하지만 굵직한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경찰이 세르게이를 놓고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공간이었어요? 라고 묻게 되는데 세르게이가 너무 정확하게 진술했던 거예요. 제가 간 공간은 되게 좁았고 그리고 군사 쪽이었습니다. 본인이 군사학교에 있는 간호사라고 소개를 해서 굉장히 섹스 어필한 거죠. 성적으로 굉장히 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자신이 그쪽으로 직접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향기가 났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향기. 경찰이 얘기합니다. 혹시 시체의 향기인가요? 시신의 향기인가요? 제가 시신의 향기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부패한 향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패한 향기가 아니라 뭔가 되게 시큼한 향기였어요.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그것도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시체 향기가 아니고 뭔가 시큼한 향기가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경찰은 세르게이에게 조사 협종을 하고 하나씩 냄새를 줍니다. 어떻게 줬냐면 이 향기는요,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됩니다. 바로 코바롤입니다. 코바롤이었습니다. 코바롤이라는 건 일종의 진정제, 즉 마취제입니다. 코바롤이라는 마취제로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기절시킨 채로 인육 제거를 했던 거죠. 경찰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육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 뒤에 그 다음에 인육을 제거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나탈리아가 했던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인육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인육 제거에 대한 부분이 스너프 필름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벨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첫 번째, 돈을 벌려고 고기를 만든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고기를 만들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인육을 제거한 것과 살아있는데 인육을 제거한 건 이따 디벳을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디벳. 돈을 벌려고 고기를 만든다. 현지 카페 주인에게 나는 당신에게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기. 인간이죠.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 주방장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주방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카페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고기로 파이를 팔았어요. 근데 그 파이를 만들어 파는데 문제가 됐던 건 그 파이가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 주인이 물어봤다고 해요. 이 파이는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들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탈리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주변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대놓고 지나갔는데 주변 무엇이든지 다 당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면 다. 그리고 그때 당시 카페 주인이었던 비탈리 야쿠벤코입니다. 이름 실제 이름입니다. 카페 주인 증언 이 비탈리 야쿠벤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질문도 되게 많고 고기와 생선을 사는 곳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신선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기와 생선을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거 신선도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왜 그랬는지는 이해하시죠? 고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인육을 관리하는 방법과 동일할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그 사관학교 생도 얘기입니다. 사관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증언인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간호일을 하던 나탈리아가 우리한테 가끔씩 통조림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통조림이 이 통조림입니다. 이걸 준 거예요. 생도들에게 이걸 주고 먹으라고 하고 맛있다 그러면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인육이었죠. 위의 모든 진술을 토대로 첫째, 세르게이가 진술한 방법대로 확인해보자. 데이트 사이트, 즉 누군가 쉽게 신고할 수 없으며 무방비 상태로 자신이 있는 곳에 오게 할 수 있는 바로 데이트 사이트 같은 어둠의 사이트, 데이트 사이트죠. 그런 데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네요. 왜 사진이 있었는지, 왜 피해자들의 사진이 존재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이트의 프로필입니다. 데이트 사이트의 프로필을 찍어놓고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집에 부릅니다. 집에 직접 불러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하다가 바로 코바로를 써서 잠들게 한 이후에 그 다음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진정제 코바로입니다. 이렇게 진정제로 눕히고 살아있는 상태로 인체 피부 조직을 뜯습니다. 일부는 그 자리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먹거나 남은 부분은 냉동 보관으로 얼리거나 아니면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같은데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조림으로 만든 걸 군 학생들에게 혹은 파이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최종적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혹시 이거 사이코패스인가 싶어서 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심리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정신상태가 정상입니다. 원래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을 때 웬만하면 자기가 정상이 아닌 척을 할 거예요. 근데 가서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받고요. 정상 판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뭔가 되게 이상했던 거죠. 여기까지 진술의 결과입니다. 만약 이 혐의가 모두 다 인정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혐의가 만약 인정이 되어버린다면 러시아 남서쪽 남끝에 있는 75만 명 도시에서 30명? 아니요, 절대입니다. 제가 30명 넘은 증거를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소치에서 약 5시간, 만약 살해가 확인되면 역사상 어쩌면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자 최악의 인육을 먹었던 살인마로서 우리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처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사형 폐지국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왜 범행을 시작한 거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탈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범행이 시작되었는지. 범행이 시작된 계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범죄를 조사했던 르시산 조사위원회 밤디브 가연코라는 사람이 진술하길 예전에 엘리나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엘리나라는 여성이 남편이었던 드미트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나탈리아가 증오심이 폭발을 해서 술을 같이 마시고 점점 질투심이 강해지다가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그걸 불평불만을 했고 남편이 결국 그 여자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의 개입이 강해지며 살해를 부추기고 더 적극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사건의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